현재 일본의 초비상 상황이 터졌습니다. 일본의 유명 경제학자가 생방송 중 충격 사실을 고백했기 때문인데요. 그는 일본 자국에 대한 비판이 용납되지 않는 보수적인 일본 방송에서 이번 에이펙 결과로 인해 일본은 한국에 30년 뒤처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고, 일본 방송사는 이러한 돌발 방송사고에 혼비백산하고 맙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고백은 현재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세계를 완전히 경악의 도가니에 빠뜨린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대체 어떤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켄지 아라사와입니다. 일본 내각 전략자문위원으로 지난 30년간 일본 외교의 흥망성쇠를 지켜봐 왔습니다. 오늘 밤 저는 도쿄의 한 방송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부신 조명 아래 사회자의 미소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라사와 위원님, 사회자가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성과를 한마디로 평가하신다면요?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깜박였습니다. 전국의 TV 앞에 앉은 국민들이 저의 입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듣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조국인 일본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심 때문이었죠. 저는 낮고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30년 이상 격차가 나게 생겼습니다.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다고 봅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거래에서 최악의 결과를 냈지만 한국은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냈기 때문이죠. 사회자가 2번 눈을 깜빡이며 제 말을 되새겼습니다. 30년이라뇨? 위원님, 과장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일본 국민들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 조심해 주시죠. 또한 우리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누구보다 먼저 회담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정을, 파트너십을 약속했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5,500억 달러를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백지 수표를 내밀었고 돌아온 건 악수 한 번뿐이었습니다. 우리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사진 한 장 찍는 비용으로 5,500억 달러를 지불한 것입니다. 스튜디오는 숨을 죽였습니다. 사회자가 억지로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투자가 동맹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일은 아니죠. 그건 투자라기보다 기부였습니다.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도쿄가 워싱턴에 보낸 자선금이었죠. 사회자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접근 방식은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한국도 돈을 약속했잖아요. 맞습니다. 한국도 3,500억 달러를 약속했죠. 하지만 그 구조가 다릅니다. 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돈은 기부가 아니라 소유권입니다. 사회자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소유권이라뇨? 네. 한국이 투자한 돈은 전부 자국 기업을 통해 되돌아옵니다. 사실상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 것도 아니게 되었죠. 제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확장 계획의 40%가 지금 한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전기차 플랫폼을, 삼성은 AI 메모리 클러스터를, LG에너지는 배터리 시스템을 공급하죠. 그러니 돈은 미국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한국 산업 생태계 안에서 돌고 있는 셈이죠. 반면 일본은 피를 흘리듯 돈만 흘려보냈습니다. 사회자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영향력을 얻었습니다. 원자력 협력 약속도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건 협력 논의를 검토하기로 한 위원회를 내년에 개최할 수도 있다는 약속이었죠. 반면 한국은 실제 서명된 승인서를 받아갔습니다. 한국은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무엇을 갖게 되었나요? 승인서요? 사회자가 되물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승인입니까? 권력, 정보,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승인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아무런 서명도 받지 못했죠. 결국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이권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사회자는 비웃듯 웃더군요. 마치 시처럼 말씀하시네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저는 서류를 한 장 넘겼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입니다. 워싱턴이 한국형 소형 모듈 원전을 공식적으로 미국 내 인허가 체계에 포함시켰습니다. 외국 기술 중에서는 최초입니다. 한국형 원전이 5년 안에 미국 남부 3개 주의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죠. 이게 어떻게 미국에 돈을 지불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한국이 모든 계약을 주도하고
이익도 독차지할 건데 말이에요. 일본은 그저 협력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전기를 팔고 있습니다. 미국의 말이에요. 사회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꽤 놀랍군요. 두 번째는 북극 해저 케이블 협정입니다. 한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알래스카와 핀란드, 부산을 잇는 북극 해저 광케이블 프로젝트의 40%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러시아 구간을 우회하면서 기존 미일 구간보다 30%더 빠릅니다. 이는 단순한 통신선이 아니라 AI 데이터의 혈관입니다. 앞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유럽까지 오가는 AI 연산 데이터가 모두 한국을 거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배를 만들었지만 한국은 그 바다 자체를 만든 셈입니다. 한국이 이를 통해 얼만큼의 이익을 보게 될지 가늠조차 안 가는 수준이에요. 사회자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인터넷을 장악했다는 말씀이군요? 10년 후엔 정말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한 듯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여전히 세계 4위의 경제대국입니다. 그건 여전히 사실 아닙니까? 뭐, 지금은 그렇죠.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장은 관성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GDP는 과거를 설명하고 네트워크는 미래를 창조합니다. 한국은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맹에 돈을 넣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에 돈을 넣었죠. 자, 시스템을 주도하는 한국이 당장 1년 뒤에 무엇을 얻게 될까요? 한국 없이는 세계가 굴러가지를 않는데 전 세계가 한국의 자본 투입을 끊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제력 순위는 당장이라도 한국에 역전당할 것입니다. 시스템을 손에 넣은 국가는 이길 수가 없어요. 30년 전 기술 패권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일본이 미국까지 위협했듯이 이제는 한국이 그렇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사회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한국이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한국의 돈을 받고 이러는 건 아닌지 의심되는군요. 한국인들은 돈으로 국제 여론을 매수하곤 하잖아요. 아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깨어있는 나라입니다. 30년 전 일본처럼요.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그때의 생기를 잃었습니다. 이게 일본이 더 이상은 한국을 쫓아갈 동력을 잃은 이유입니다. 순간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조명에서 나는 미세한 소음만이 들렸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빛은 어쩐지 희미해 보였습니다. 저는 경주 회담장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AI 인프라, 양자 보안, 녹색 물류를 자신감 있게 설명할 때 우리 대표단은 사진 각도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나은 사진을 찍긴 했죠. 그러나 그 사진을 대가로 우리는 5,500억 달러를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문득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한국 장관과 함께 홀로그램 원전 모형을 바라보며 웃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웃음 속엔 새로운 세계의 지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일본은 진 건가요?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네라는 확신의 대답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두었죠. 하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한국에 졌습니다. 그러자 스튜디오는 정막만이 감돌았어요. 거의 방송사고였죠. 일본에 좋은 말만 해주기로 한 제가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으니까요. 그러자 사회자들은 잠시 자신들끼리 긴급 회의를 열더니 이내 팔짱을 낀 채 비웃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라사와 위원님, 그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결국 신라 금관 하나랑 컴퓨터 칩 몇 개로 세계 정세가 바뀌었다고 믿으라는 겁니까?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몇 개가 아닙니다. 26만 개의 블랙웰 GPU입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 가장 강력한 칩이죠. 한국이 그것을 얻어냈다는 사실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무슨 핵무기라도 산 줄 아십니까? 그깟 GPU가 뭐라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러십니까? 이 시대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핵보다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회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설마요. 그냥 그래픽 카드 아닙니까? 게임용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PC방이나 더 만들고 밤새 스타크래프트나 하겠죠. 스튜디오 안에 웃음이 번졌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 말 제가 말했습니다. 20년 전에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칩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현대가 전기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도 그랬죠. 그때도 일본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일본은 메모리 칩 분야에서의 주도권을 삼성전자에 모두 빼앗겼고, 전기차는 아예 만들지도 못하고 있죠. 지금도 똑같네요. 일본은 한국을 비웃고 있지만, 글쎄요. 당장 5년 뒤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 결과가 너무 뻔하군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일본이 그들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확실히 그렇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엔비디아의 GPU를 얻기 위해 일본, 독일, 미국의 군 연구소까지 다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죠. 수출 제한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수요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만이 젠슨 황과 직접 계약을 맺고 나왔습니다. 전 세계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비웃는다고요? 사회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돈을 더 냈겠죠. 어쩌면 2배로 돈을 지불했을 것입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신뢰는 인프라와 비전으로 얻는 겁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 공장, 냉각 인프라 등 모두 준비되어 있죠. 다른 나라가 준비의 의미를 깨닫기도 전에 한국은 이미 미래를 구축하고 있었고, 결국 준비된 한국이 결과를 따낸 것입니다. 사회자는 눈을 굴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칩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픽이나 더 예쁘게 만들겠죠? 아니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칩으로 지능을 만듭니다. 한국은 그 GPU로 도시 전체의 물류를 예측하고 부산의 조선소를 자동화하며 홍수를 미리 막는 날씨 예측 모델을 돌릴 겁니다. 이로 인한 부가 수익이 얼마나 될지 당신은 아예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번에 수입한 GPU로 효율을 2배, 아니 3배는 올릴 것이고 결국 투자한 돈의 몇 배나 되는 수익을 얻어낼 것입니다. 그가 끼어들려 했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이 지난 3년 동안 확보한 GPU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연구기관을 모두 합쳐도 4만 개 수준입니다. 한국은 단 반나절 만에 그 6배를 받았습니다. 자, 이래도 한국을 무시할 겁니까? 사회자의 미소가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숫자가 전부는 아니죠. 하드웨어만으론 발전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중요한 겁니다. 엔비디아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돈이 아니라 상상력과 실행력이었어요. 한국의 AI 연구소는 우주기지처럼 운영됩니다. 하나의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면 며칠 만에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됩니다. 반도체, 자동차, 의학, 그리고 국방까지요. 국방이요. 그가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럼 한국이 로봇 군인을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까? 군인이 아닙니다.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결정권자를 만드는 겁니다. 결정권자라니요? 그가 이해하지 못한 듯 물었습니다. 작년 태평양에서 있었던 초대형 태풍 기억하십니까? 하룻밤 사이 세 나라를 덮쳤던 그 태풍 말입니다. 제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유로실드라는 AI 기반 대응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위성 데이터, 해수 압력, 항로 정보를 동시에 분석해서 민항기와 해군 함정을 단 몇 초 만에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었습니다. 그 시스템이 바로 엔비디아의 GPU 위에서 작동합니다. 이제 거기에 26만 배의 계산력이 추가되는 겁니다. 일본은 그 GPU를 가져와 봤자 쓸데없는 곳에 사용하겠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 GPU를 사용할 것이기에 이건 한국의 기술 경쟁자인 일본 입장에서는 거의 초상이 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그 칩들이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만듭니다. AI는 더 나은 배터리를 설계하고 지진을 예측하며 백신을 개발할 겁니다. 한국은 부품을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는 나라입니다. 연산 속도의 1초가 미래의 수년을 단축시킵니다. 사회자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라사와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 한국이 실리콘밸리라도 된 것 같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아이디어를 만듭니다. 한국은 시스템을 만듭니다.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디어와 시스템 중 뭐가 더 많은 부가수익을 올리는지는 당신도 잘 알 거라고 믿습니다. 잠시
스튜디오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카메라 뒤에 스태프들까지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마침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일본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의미하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GPU는 단순한 게임용 부품이 아닙니다. 이건 지능의 뇌입니다. 이제는 지능을 가진 나라가 세상의 움직임, 계산, 치료, 방어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칫하면 일본은 한국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한국의 식민지로 빨려 들어가고 말 거라는 말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럼 한국이 그걸 통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제한 게 아닙니다.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허락을 기다릴 때 한국은 가능성을 만들었으니까요. 일본의 요구는 들은 척도 안 하던 젠슨 황이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한국에 직접 간 것을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스튜디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조명 아래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빗방울에 젖은 도쿄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트럼프에게 건넸던 신라 금관을 떠올렸습니다. 모두가 비웃었던 그 선물 말입니다. 일본 언론은 유치하다, 값싸다 했지만 어쩌면 그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거울이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뒤처졌는지를 비추는 반짝이는 거울이었죠. 그리고 스튜디오는 초비상 상황이 되어 이제는 사회자까지 긴급하게 교체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회자는 제게 비꼬듯 말하더군요. 아라사와 위원님, 그 GPU 계약이 세상을 바꾼다고요. 결국 반도체 부품 몇 개 사고 파는 거래 아닙니까? 저는 그를 바라보다가 카메라 위에서 깜박이는 붉은 불빛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건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국경선입니다. 사회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국경선이라니요?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태평양 위에 새로운 선이 그어졌습니다. 한쪽에는 미래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우리가 서 있죠. 사회자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너무 과장하시는군요. 한국이 그냥 칩 몇 개 산 거잖아요. 미국은 팔고 한국은 사고. 그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단순히 자본주의였다면 우리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일본은 2배의 투자, 3배의 보증을 내걸었지만 워싱턴은 대답조차 하지 않았죠. 그런데 미 국방부조차 허가하지 않던 GPU를 한국엔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것도 26만 대를요. 그는 놀라서 웃음을 흘렸습니다. 26만 대요? 너무 과장하신 것 같은데요. 공식 수출 기록을 보세요. 제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대략 120억 달러 규모의 연산 자산입니다. 그건 일본의 모든 연구소를 10배로 합친 수준이에요. 사회자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GPU가 나라를 강하게 만들진 않잖아요. 그 GPU들이 일본 정부보다 더 빨리 생각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제 말에 사회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 한 대는 초당 20경 번의 연산을 수행합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초당 5엑사플롭스, 즉 유럽 전체 AI 센터의 절반을 뛰어넘는 연산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칩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능의 속도, 결정의 속도, 문명의 속도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 공항에서 아직도 수기로 도장을 찍어줄 때 한국에서는 공항에만 수천만 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디지털로 일처리를 하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일본은 절대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자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건 한 번의 계약일 뿐 아닙니까? 그게 미국이 한국을 일본보다 더 신뢰한다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걸 설명해 보시죠. 지난달 미 상무부는 한국을 1등급 기술 파트너로 재분류했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나라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2등급입니다. 강등되었어요. 즉, 일본의 모든 수출 승인 요청은 수동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한국은 자동 승인됩니다. 우리는 5,500억 달러를 지불하고도 강등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미 연방관보에 게재됐습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우린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잃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말이죠.
사회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에 조명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치 꺼져가는 기계의 마지막 숨소리처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우린 미래를 빌려 쓰게 될 겁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지능이 서구에서 동아시아로 이동하는 첫 번째 순간.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한 나라는 일본도 중국도 아닌 한국입니다. 사회자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등을 의자에 기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린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확실히 그랬죠. 일본은 과거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 강국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코드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능의 시대엔 글이 역사를 쓰는 게 아니라 코드가 역사를 씁니다. 그렇게 쉬는 시간이 찾아왔어요. 방송 관계자들은 제게 달려들어 정신이 나갔냐며 윽박을 지르더군요. 하지만 저는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일본이 지금도 기술 강국이며 한국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착오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일본은 절대로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 모두를 밀어내고 다시금 연단에 올랐어요. 대만의 배신 젠슨 황, 서울을 선택하다. 사회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표정은 믿기지 않는 분노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위대한 젠슨 황이 결국 자기 조국을 버리고 한국으로 갔다. 그 말씀이죠? 대만에겐 비극 아닙니까? 저는 마이크를 고쳐 잡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비극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수학입니다. 사회자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수학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젠슨 황은 감정이나 정치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기식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한 겁니다. 엔비디아라는 자신의 회사를 위해서 말이죠. 트랜지스터에서 지능까지 설계하고 생산하고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사회자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대만은 칩을 만들고 일본은 소재를 공급하죠. 그럼 한국은 뭘 한답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동하게 만듭니다. 그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작동하게 만든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렌즈의 표면을 닦을 수 있습니다. 대만은 회로를 그릴 수 있죠. 하지만 한국은 그 세계를 구동시킵니다. 데이터를 언어로, 에너지를 학습으로, 실리콘을 주권으로 바꾸는 나라입니다. 일본과 대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능력이죠. 그래서 젠슨 황이 AI 로드맵 전체를 서울로 옮긴 겁니다. 그는 칩을 파는 게 아닙니다. 문명을 작동시키는 엔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 단순히 제조만 할 수 있는 대만과 일본은 도저히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자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필연이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숫자를 보십시오. 전 세계 AI 추론 소프트웨어의 78% 이상이 이미 한국에서 최적화된 프레임워크 위에서 돌아갑니다. 서울의 클러스터는 이미 오픈AI가 벤치마크로 삼을 정도의 모델을 훈련시키고 있죠. 대만은 칩을 제조할 수 있지만 한국도 그 칩을 제조할 수 있을 뿐더러 칩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공장보다 선생이 더 많은 것을 벌어들입니다. 사회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결국 대만은 쓸모없다는 말씀이군요. 쓸모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만 멈춰 있을 뿐이죠. 대만은 회로를 설계할 수는 있어도 논리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구조를 조립할 수는 있지만 사고를 조립할 수는 없습니다. 몸은 만들지만 두뇌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두뇌가 있죠. 대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모조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도 대만이 할 수 없는 것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 중 누가 미래를 선도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한국이죠. 그가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쳤습니다. 그럼 일본은요? 일본은 미세공정의 나라였죠.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스템은 유연성이 없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LGCNS나 네이버 클라우드는 불과 몇 시간 만에 AI 생태계를 다시 설계합니다. 우린 호환성을 논의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실행하고 있죠. 한국은 일본의 완벽한 상위 호환이라는 것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회장은 그걸 본 겁니다. 토론보다 빨리 배우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기업의 미래를 위해 한국을 선택한 거죠. 대만 출신인 그가 대만을 버리고 심지어 아시아 전통 기술 강국이었던 일본까지 버렸던 건 다 이유가 있던 것입니다. 사회자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그래도 자기 뿌리를 버리는 건 배신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혁신에 대한 충성은 곧 인류에 대한 충성입니다. 젠슨 황은 감정으로 슈퍼컴퓨터를 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만큼 똑똑한 인물이니까 엔비디아라는 메가 기업의 회장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곧 충성이에요. 대만은 수조 개의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지만 한국의 소프트웨어와 응용기술 없이는 그것들은 그저 침묵하는 돌덩이입니다. 그는 비꼬듯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뭘 그렇게 대단하게 제공했답니까? 결과입니다. 제가 단호히 답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은 엔비디아와 미국 에너지부 양쪽에서 인증받은 세계 유일의 AI 반도체 통합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냉각 효율은 38%를 절감했고 양자형 인터커넥트의 지연 시간은 10마이크로초 이하로 줄였죠.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 덕분에 엔비디아는 세계 시뮬레이션을 풀스케일로 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사회자가 끼어들려 했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젠슨 황은 대만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그는 효율성, 정밀성, 그리고 생명력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숨쉬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리더십이 스스로 따라오게 만들었을 뿐이죠. 사회자가 한숨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은 다 얻고 우리는 구경이나 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린 의존하게 될 겁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의존이라뇨? 이제 일본과 대만은 한국의 AI 프레임워크 사용료를 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GPU조차 한국의 펌웨어 위에서 작동하죠. 그들의 알고리즘이 아시아 디지털 경제의 산소가 될 겁니다. 그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회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긴급 회의 시간을 갖더니 이제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들고 나와 저를 압박하며 일본 국민들의 두 눈과 두 귀를 막기 시작했죠. 옛날에는 그가 말했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이 한국에 가서 반도체를 가르쳤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세계의 기술을 가르친다고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란 말입니까? 기술 패권은 변하지 않아요.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거든요. 새로운 신흥 세력이 낄 자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저 스튜디오 조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빛은 한때 우리가 자랑하던 클릴룸의 형광등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만은 예외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린 믿음을 멈췄지만 한국은 지금도 자신들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믿음이요? 그건 시적인 표현이지 기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둘 다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1980년대 반도체는 곧 일본이었습니다. NEC, 도시바, 히타치, 우리는 세계가 공전하는 태양이었죠. 한국은 그저 하청국이었습니다. 중고 장비를 사서 웨이퍼를 깎는 나라.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절대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사회자는 비웃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따라잡혔다면서요. 왜죠? 우리가 전통을 지켰을 때 그들은 야망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사회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망이요. 그건 복제 아닌가요? 한국은 일본을 그대로 따라하는 복제 국가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건 헌신이었습니다. 우리가 10억엔 투자 여부를 놓고 회의할 때 그들은 도시 전체를 담보로 잡았습니다. 국가를 담보로 기술을 발전시킨 거였어요. 우리가 근로시간을 두고 노조와 싸울 때 그들은 밤새 불을 켰습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지킬 때 그들은 진보를 지켰습니다. 사회자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게을렀단 말씀이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주했죠. 일본은 정밀함의 신전을 세웠지만 회복력의 기술은 잃었습니다. 한국은 웨이퍼마다 일지를 새겼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차이였죠. 사회자가 펜을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실력은 여전히 중요하잖아요. 일본은 특허도 많고 노하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국은 배고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 강력한 동기가 되었죠.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1995년
일본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53%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점유율은 10%도 안 됩니다. 반면 한국은 디램의 73%, 낸드 플래시의 57%를 장악했습니다. 당신의 휴대폰, 자동차, 카메라 모두 서울의 칩을 거칩니다. 사회자가 얼버무리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장비 기술은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한국은 그걸 못 만들잖아요. 지금은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바뀔 겁니다. ASML의 한국 연구소는 이제 일본보다 삼성과 더 많은 공동 개발을 합니다. 한국의 팹은 AI 보정 시스템으로 나노 단위의 오차를 자동 수정합니다. 우리의 장비는 사람이 감독하지만 그들의 장비는 스스로 배웁니다. 시스템을 갖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 국가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는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이 분야를 발명했잖아요. 역사가 있잖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미래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결국 돈의 문제라는 거군요? 아니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우린 완벽을 믿었지만 그들은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우린 공정을 다듬었지만 그들은 산업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삼성은 팹을 세운 게 아닙니다. 생태계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메모리, 로직, AI, 파운드리까지 통합했죠. 우린 기억을 만들었고 그들은 의미를 만들었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의미요?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단지 반도체를 팔기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세상을 연결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유럽도, 심지어 일본 기업들도 이제 한국 공급망에 의존합니다. TSMC가 흔들릴 때 서울은 확장했어요. 도쿄가 망설일 때 서울은 실행했습니다. 그건 모방이 아니라 진화였습니다. 사회자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좀 과장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시장에 물어보십시오. 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분기 삼성과 하이닉스의 합산 순이익은 일본 반도체 전체 매출보다 많았습니다. 이젠 미국 기업들조차 한국의 수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즉, 일본이라는 스승은 은퇴했고 제자가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도체보다는 배터리가 더욱 크나큰 문제입니다. 이건 도저히 가망조차 보이지 않거든요. 사회자가 안경을 고쳤으며 인상을 지었어요. 배터리요? 아라사와 위원님. 이건 일본이 먼저 시작한 분야잖아요. 리튬이온 셀을 발명한 것도 우리고요. 한국은 그저 우리가 남긴 걸 주워 담은 것 아닙니까? 저는 잔잔히 웃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묵직했습니다. 남긴 거라니요.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 온 세상이 한국의 식탁에 앉아 있죠? 그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또 과장하시는군요. 일본엔 아직 파나소닉이 있습니다. 우리는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파나소닉은 테슬라에 납품하지만 그건 테슬라가 정한 조건 아래서입니다. 테슬라는 파나소닉의 낮은 경쟁력 때문에 거의 갑질을 하다시피 파나소닉에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요. 반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은 전 세계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BMW, 메르세데스, 포드, 현대, 기아, 폭스바겐 모두 한국 배터리로 달립니다. 지금 전 세계 전기차 6대 중 4대가 한국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세대 교체죠. 사회자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세대 교체라뇨? 누구로부터요? 우리로부터요. 제가 말했습니다. 1990년대에 이 혁명은 일본에서 시작됐습니다. 세계 최초의 상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든 것도 우리였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국내 시장이면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속였어요. 우리는 세상이 휘발유를 버리지 못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믿었습니다. 사회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믿음이요? 그건 기술이 아니라 운이죠. 그저 일본을 따라했음에도 얻어걸렸을 뿐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비전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건 말이죠. 우리가 아날로그에 빠져서 여전히 카메라 센서와 CD 플레이어에 몰두하던 시절, 한국은 조용히 전기차 배터리 시험 공장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재, 화학,
제조 기술에 수년을 투자했어요. 전기차라는 단어가 유행하기도 전에 말이죠. 그리고 전기 시대가 도래했을 때 우리는 특허만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공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품질만큼은 일본 배터리가 최고였죠.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안정성만 있고 진화가 없으면 그건 정체입니다. 한국의 배터리는 매 분기마다 진화합니다. LG는 30% 더 높은 밀도의 파우치셀을 만들었고 SK는 10분 만에 80%까지 충전되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습니다. 삼성의 새로운 니켈망간 조합은 수명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들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처럼 발전합니다. 사회자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여전히 신뢰성의 대명사 아닙니까? 저는 이제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만하시죠. 이제는 신뢰성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파나소닉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벽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고속도로를 깔았습니다. 현대차의 이 GMP 플랫폼이 이제 유럽 전기차의 표준 모델이 됐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애리조나 공장은 미국 정부가 세금으로 일부를 지원합니다. 미국이 한국의 에너지 기술을 그렇게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일본에 그런 지원을 한 적이 없었죠. 자, 지금 한국의 배터리 3사는 일본 자동차 산업 전체보다 더 높은 기업 가치를 가졌습니다. 그걸 만든 건 기술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2001년 LG화학 배터리 부문은 적자였습니다. 2010년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거의 무너졌죠.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국이 수출하는 배터리 하나가 일본의 전체 가전 산업 매출보다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가진 힘과 잠재력을 믿고 끝까지 갔고 결국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반면에 일본은 자신을 믿지 않고 겁을 먹고 포기하며 정체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양국의 차이이자 지금의 결과인 것이죠. 하지만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었어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한 것, 그리고 이례적으로 한국의 고성능 GPU까지 전부 다 넘긴 대표적인 이유인 철강 관련 문제가 남아있었거든요. 사회자가 특유의 비웃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라사와 위원님, 일본이 한국의 제철 기술을 가르쳐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가르친 제자가 우리를 넘어섰다니 그건 너무 과장된 말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천천히 들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를 넘어선 게 아닙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철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를 다시 썼습니다.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철이 무슨 의미가 더 있습니까? 그건 그냥 철광석에 탄소를 섞은 거죠. 이제는 다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1973년 포항제철의 첫 고로에 불이 붙을 때 그 안엔 일본의 장비와 일본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제철이 한국 기술자들에게 제철의 기초를 가르쳤죠. 우리는 그들을 산업의 학생이라 불렀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과거에는 일본의 식민지, 이제는 일본의 기술 식민지라며 조롱했죠. 하지만 지금 그 조롱받던 학생들이 산업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팔짱을 끼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말이 너무 앞서가시네요. 일본의 금속 기술은 여전히 우수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반문했습니다. 1980년 일본 제철은 한국보다 10배 많은 철을 생산했습니다. 1995년엔 3배, 2005년엔 비슷해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2023년엔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수소환원 제철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일본은 아직 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죠. 사회자의 표정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수소 제철이라니 그게 그렇게 큰 차이입니까? 그건 과거와 미래의 차이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일본의 제철소는 철 1톤을 만들 때마다 이산화탄소 1.9톤을 배출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새로운 제철 공정은 거의 탄소 배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탄소 규제를 통과해 수출이 가능합니다. 일본산 철강은 이제 수출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것들을 얻어냈고 일본은 하나도 얻어내지 못한 거예요. 미국은 한국의 철강이 필요하지만 일본의 철강 및 기술력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도 자동차용 강판은 우리가 더 낫지 않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랬었죠.
하지만 이제 현대자동차는 일본 철강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포스코의 스마트 합금 AI 플랫폼으로 설계된 자사 강판을 쓰죠. 새로운 현대 전기차에는 생각하는 강철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스스로 반응하고 학습하며 재활용되는 강철입니다. 한국은 이미 이 정도 경지에 올라왔어요. 고작 10수년 만에 일본에 아득히 뒤처져 있던 국가가 이제는 일본을 아득히 추월해버린 거죠. 이런 한국을 대체 누가 무시할까요? 아마 전 세계에서 아직도 일본이 세계 기술력을 선도한다고 믿고 있는 일본인들 뿐일 겁니다. 그는 비웃더군요. 그건 마케팅용 말장난 아닙니까? 그렇다면 독일이 왜 작년에 포스코의 기술을 라이선스 계약했을까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게 일본 것보다 더 싸고, 더 깨끗하고, 더 강하니까요. 이제 한국은 금속을 파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유지하는 방법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1970년대, 일본은 한국의 제철 기술을 개발 원조로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탄소 중립 제철이 일본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건 경쟁이 아니라 순환이고 부활입니다. 이젠 일본이 한국의 제철을 수입하고 있는 와중인데 아직도 일본이 제철의 원조라니 하는 망상을 듣고 있다 보면 제 조국이 걱정돼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자 이제는 사회자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는 이제 일본의 심장이자 정체성과 다름없는 자동차 산업을 들먹이기 시작했거든요. 도요타, 혼다, 닛산, 이 브랜드들이 현대 자동차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모방했을 뿐이죠. 1980년대를 기억하시나요? 현대의 포니는 미국 안전기준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일본은 렉서스와 어큐라를 수출했죠. 정밀함과 품격의 상징이었습니다. 한국 차는요, 그냥 고철 덩어리였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은 속이려야 속일 수가 없거든요. 관중석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자신감과 향수가 뒤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마치 엔진의 굉음처럼 한때 일본의 자부심이었던 시절의 메아리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2025년 도요타가 현대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웃음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배운다고요? 잘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로 이야기해보죠. 1990년, 일본은 1300만 대를 생산했고 한국은 겨우 100만 대였습니다. 2000년엔 격차가 7배였죠. 하지만 2010년엔 2배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현대와 기아의 합산 판매량은 950만 대, 도요타는 910만 대였습니다. 사회자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판매량이 기술력을 말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좋습니다.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기술 얘기를 해보죠. 1997년, 도요타는 세계 최초의 대중형 하이브리드 프리우스를 선보였습니다. 그건 훌륭했죠. 그러나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들은 엔진을 닦았고 한국은 두뇌를 만들었습니다. 두뇌라니요?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이 GMP, 제가 답했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통합 플랫폼입니다. 단순한 전기차 뼈대가 아닙니다. 그건 소프트웨어가 움직이는 생태계입니다. 무선 업데이트, 자율주행 내비게이션, 배터리 최적화 시스템. 테슬라가 인정했고, 유럽이 채택했고, 미국 제조사들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차량 기술은 이젠 전 세계가 모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요타는요? 제가 사회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다음 프리우스를 기다리고 있죠. 그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도 도요타에는 전통이 있고 신뢰가 있고 100년의 장인정신이 있습니다. 전통은 아름답죠.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은 가속하지 않습니다. 스튜디오가 고요해졌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에 일본의 면허 생산으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본 기술자들은 그들을 조립만 하는 나라라고 비웃었죠. 도쿄의 무역 잡지에서는 한국 차는 도요타의 짝퉁이라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50년 뒤 그 짝퉁이 자동차의 정의를 바꾸었습니다. 사회자가 말을 자르며 비꼬았습니다. 말은 거창하군요. 그래도 도요타는 여전히 세계적인 이름이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현대 역시 세계적인 이름입니다. 단, 그 이름은 철로 쓰인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쓰였습니다.
그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뜻이죠? 한국의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생각하죠. 스마트 그리드와 연결되고 재생에너지 네트워크로 충전되고 초당 수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현대 아이오닉 6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주변 1000대의 차량이 그 정보를 공유합니다. 기아 EV9이 가속하면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에너지를 재분배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엔진을 만들 때 한국은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자동차는 일본의 정체성이자 자존심이에요. 당신이 뭔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일본을 망치는 겁니다.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한국을 재추월할 수 없어요. 보세요. 2010년 도요타의 시가총액은 현대의 5배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현대와 기아의 합산 가치는 도요타를 넘어섰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2% 미만, 한국은 30%에 육박합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진화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혁신을 멈추고 자신들의 한물간 기술력을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전히 배고픈 한국을 이기겠어요? 저는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일본 엔지니어들이 한국 차를 플라스틱 장난감이라 부르던 시절 말입니다. 지금 그 일본 엔지니어들이 현대 아이오닉을 타고 출근합니다. 도요타 공장은 근무 시간을 줄였고 협력업체들은 도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제국은 경쟁에서 진 게 아닙니다. 추억에 갇혀 스스로 녹슬어버린 겁니다. 결국 사회자는 얼굴이 붉어지며 거의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음에도 제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고는 이제는 이성을 잃고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일본 진행자들은 이제 예의 바른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한 진행자가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이라는 건 결국 환상 아닙니까? 예전엔 우리 밑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었죠. 배나 자동차도 일본이 가르쳐줬으니까 만들 수 있었던 거고요. 다른 진행자가 거들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한국은 일본 없인 아무것도 못했죠. 말하자면 우리 제국의 손이었잖아요. 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 그 오만한 기운, 이미 수없이 들어본 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점령기 당시 일본군이 조선에서 쓴 일기를 읽어본 적 있습니까? 젊은 진행자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조선인들은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 우리 깃발을 숨기고 우리의 보급품을 불태우며 밤마다 금지된 언어로 노래한다. 1919년 3월 항쟁 당시 일본 장교의 기록입니다. 심지어 일본의 장군조차 조선인을 두려워했다고 말했죠. 일본은 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굴복시켰지만 한국만큼은 진심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스튜디오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조명만이 윙윙거리며 불빛을 냈죠. 당신들은 한국인을 노예라고 부르지만 제가 이어 말했습니다. 노예는 총검 아래에서 학교를 세우지 않습니다. 마을이 불타면 다시 짓고 금지된 말을 노래로 바꿔 부르죠.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선임 진행자가 비웃으며 반박했습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얘기를 해보죠. 산업화 시절, 값싼 노동력으로 일본 경제를 따라가던 그 시절의 한국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노동자들 이야기를 해보죠. 제가 스크린을 돌렸습니다. 모니터에 흑백 사진이 떴습니다. 1974년 울산 조선소의 첫 건조 현장이었습니다. 먼지 묻은 헬멧을 쓴 한국 노동자들이 용접 불꽃 속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보이십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현대의 첫 조선소입니다. 그들이 가진 건 영국 교재 한 권, 자 한 개, 그리고 용기뿐이었죠. 그들은 설계도 없이 유조선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설계도를 팔지 않자 바닥에 분필로 직접 그렸고 엔진이 깨지면 밤새 고철을 녹여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배는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한나라의 의지였죠. 젊은 진행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걸 진짜 그들이 만들었다는 겁니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요. 그렇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로 물든 손,
그리고 절망을 버텨낸 눈들이 만든 겁니다. 일본이 기술이라 부르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인간의 의지 말입니다. 선임 진행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건 공학이 아니라 감상주의군요.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공학은 철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결심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 배고팠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들이 값싼 노동자라고 부르던 사람들은 하루 14시간씩 일하고 공장 옆에서 잠을 자며 자식들의 학비를 보냈습니다. 그 자식들이 지금은 반도체, 자동차, 인공위성을 설계하고 있죠. 그들은 부를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인내를 물려받았죠. 젊은 진행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완벽함으로 성장했죠.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죠. 일본은 완벽을 추구했지만 한국은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인이 퇴근하는 오후 6시, 한국인은 1시간만 더 하자고 말합니다. 그 1시간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지금을 보세요. 기술 강국이라고 불리던 일본은 현재 모든 면에서 한국에 밀리고 있잖아요. 한국은 일본의 완벽한 상위 호환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작 몇십 년도 지나지 않아서 말이죠. 100년이 넘는 기술 격차를 그 짧은 시간 만에 메꿔버린 것입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196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80달러였습니다. 지금은 39,000달러죠. 일본보다 높습니다. 이게 아직도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틀렸습니다. 이건 희생의 회계장부입니다. 서울의 빌딩 하나하나가 주말을 몰랐던 세대의 어깨 위에 서 있습니다. 자신들의 아들, 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희생했던 한국의 세대들이 이룩한 모습입니다. 선임 진행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만든 토대 위에서 가능했던 일 아닙니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토대는 밟으라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그 위에 올라섰고 그 위에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스튜디오는 숨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결혼반지와 금목걸이를 모아 나라의 부채를 갚았습니다. 주부, 택시기사, 농민들까지 모두 자발적으로 모았죠. 그 금이 227톤이었습니다. 명령도 강요도 없었습니다. 단지 나라를 살리자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를 찾을 수 있나요? 이런 희생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젊은 진행자가 속삭였습니다. 227톤이라니 믿기지 않네요. 그렇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곧 도움이었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행자들은 고개를 숙였고 어딘가에서 제작진이 속삭였습니다. 송출 끊어.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방송은 생중계되고 있었고 일본 전역의 시청자들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수백만 명이 조용히 TV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이걸 방송사고라고 부르겠지만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일본인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국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리라 기도할 뿐이었죠. 그리고 이제야 가장 충격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잠수함 프로그램 승인이었죠. 이건 사실 꽤나 소름 돋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한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기술 권한을 일본도 나토 동맹국도 아닌 대한민국에만 허락한 것이었거든요. 선임 분석관이 안경을 고쳤으면 맞게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실수한 게 틀림없습니다. 곧 그러한 권한을 회수해 가겠죠. 저는 이제 너무 지긋지긋해졌습니다. 일본의 자기 합리화와 현실 외면, 이러한 패배적인 태도야말로 일본을 정체하게 만든 원인이었죠. 그래서 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에 대한 핵 무장 허용은 트럼프의 가장 의도적인 결정이었죠. 그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트럼프는 장사꾼입니다. 호의를 주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는 지렛대를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게 준 건 태평양에서 가장 강력한 지렛대, 즉 보이지 않는 지배력입니다. 화면에는 3D 애니메이션으로 거대한 잠수함이 푸른 심해를 미끄러지듯 지나갔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KSSN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항속거리 무제한. 소음 수준 일본의 10분의 1. 진행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왜 한국입니까? 일본은 70년 동안 미국의 동맹이었잖아요. 당연히 일본부터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침착히 답했습니다.
충성심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그건 감정입니다. 능력만 있고 의존이 없으면 그건 전략입니다. 한국은 둘 다 갖췄죠. 미국이 지금 필요한 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일본이 아니라요. 국제 외교를 감정으로만 하는 나라가 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래도 핵 추진이라니 그건 엄청난 신뢰 아닙니까? 한국이 그 정도의 신뢰를 받을 가치가 있는 국가일까요? 신뢰를 넘어선 겁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세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하드웨어를 완성했지만 한국은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망 전력, 데이터, 통제력을 하나로 묶는 기술 말이죠. 20세기의 전쟁은 무기로 결정됐지만 21세기의 평화는 시스템으로 결정됩니다. 젊은 평론가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의 잠수함이 일본보다 더 똑똑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똑똑하고, 더 빠르고, 더 조용하죠. 한국의 KSSN 잠수함 한 척에는 400개가 넘는 AI 연동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양자통합주의망에 연결되어 있죠. 이 잠수함은 단순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배우고, 적응하고, 공격을 예측합니다. 그러니 트럼프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허용한 것입니다. 이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한국이라면 장기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패권 유지에 득이 되니까 말입니다. 일본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일본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그 순서를 빼앗긴 것이죠.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젠 한국이 이 지역을 주도한다는 뜻입니까?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태평양의 지도 위에서 붉은 원이 도쿄만을 표시했고 푸른 곡선이 부산에서 시작되어 동중국해로 뻗어갔습니다. 보이시죠? 제가 손가락으로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당신들이 알던 태평양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의 해역권입니다. 젊은 진행자가 경악한 듯 말했습니다. 그럼 일본의 안보는 이제 한국에 달린 건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그렇습니다. 일본의 해저 통신 케이블, 위성 좌표망, 통신 중계선, 모두 한국의 통합 방위 네트워크를 거칩니다. 서울이 원한다면 일본의 해상 네트워크를 단 3분 만에 마비시킬 수 있죠. 단 한 발의 포탄도 없이 말입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일본의 식민지였던 적이 있지만 이제는 사실상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그건 너무 무섭군요. 선임 분석관이 중얼거렸습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바로 21세기의 균형이거든요. 과거 일본은 미국의 우산 아래 평화를 유지했죠. 이제 한국은 스스로의 기술 아래 안정을 만듭니다. 한국은 그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대체했다고 보면 되니 일본 입장에서는 그다지 위협을 느낄 필요는 없죠. 다만 자존심이 상할 뿐입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요? 제가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K방산 수출은 작년에만 340% 증가했습니다. 핵잠수함 승인 후 노르웨이, 폴란드, 네덜란드 3개국이 총 84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방산 수출액은 11억 달러로 떨어졌죠. 하지만 그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불이 꺼졌거든요. 온 에어 표시등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죠. 몇 초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백업 배터리의 낮은 진동음만이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전이라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둠 속에서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아이러니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그가 눈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이죠? 말씀드렸잖습니까? 이제 일본의 불빛은 일본의 것이 아니라고요. 스튜디오 스태프들이 긴장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농담이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들자 희미한 불빛이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일본의 전력망, 변전소, 배전 AI, 모든 핵심 제어 칩은 한국 펌웨어로 돌아갑니다. 심지어 원전의 안전 제어 장치조차 서울의 업데이트에 의존하고 있죠. 진행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건들지 마시죠. 일본의 에너지 시스템은 자립적이에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예전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마지막으로 자국산 전력 제어 플랫폼을 만든 건 2012년이었죠. 그 이후 모든 주요 동기화 모듈, 시노카이도, 간사이, 도쿄, 수도권 모두 한국전력 디지털 시스템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 편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었거든요. 아시잖아요. 가난해진 일본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면 전부 민영화를 해버리는 것 말이에요. 젊은 공동 진행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만약 한국이 공급을 중단한다면 당연하죠. 전력망은 멈춥니다.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완전히요. 스튜디오는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모든 송배전 주기가 부산의 양자동기화 센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일본의 에너지 수요 프로파일이 2초마다 한국 서버에 신호를 보내 부하 균형을 맞추죠. 그 신호가 단 6분만 끊겨도 변전소가 비동기화되고 변압기가 과열되며 도시는 암흑에 잠깁니다. 도쿄조차 한국의 기술력에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일본 전력망이 24시간만 멈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은 6시간 만에 전력 손실, 데이터 센터는 8시간 버티고 ATM의 80%가 12시간 안에 마비됩니다. 단 하루 만에 경제 피해 9,200억 달러. 전쟁도 재난도 아닙니다. 그냥 정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전 세계가 이런 일본의 괴멸적인 상황을 지켜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에 대한 신뢰는 아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젊은 진행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즉, 일본의 불이 꺼지는 날은 그대로 일본의 모든 부가 한국으로 쏠리는 날이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젠 아무도 반박을 하지 못했죠. 저는 지금까지의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닌 모든 것이 지금까지의 준비에 대한 결과라는 사실을 모든 일본 국민들에게 전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한국을 재추월하기 위해 다시 시동을 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늘 그래왔던 대로 두 눈과 두 귀를 막고 현실을 부정하며 한국은 여전히 일본의 밑이라며 자기 합리화를 할까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